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흉가. 저희 외할머니는 강원도에 사십니다. 외삼촌이 모시고 사는데 가까운 큰 마을엔 둘째 이모와 이모부가 살고 계십니다. 매년 여름이면 외할머니 댁에 가곤 했었는데요. 그때도 그중 하루쯤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보다 하루 늦게 오신 셋째 이모와 이모부께서 오시는 길에 못 보던 농가가 하나 생겼다고 지나가는 투로 말씀하셨어요. 집도 3층짜리로 꽤 좋아 보이던데 왜 파는지 궁금하시다고요. 할머니는 셋째 이모 말에 별다른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냥 호기심을 갖지 말라고 다 이유가 있으니 파는 거라고 하시며 말씀을 아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할머니 댁에 오신 둘째 이모네 부부와 시장에 볼일을 보러 가는데 셋째 이모가 차를 타고 가던 도중 그 집을 가리키며 어제 내가 말한 집이 저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둘째 이모 말씀이 그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벌써 사람이 3명이나 죽어나갔다고. 그것도 남자만 연달아 죽어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던 남자도 저 집만 들어가면 이틀 안에 송장이 돼서 나오는 터라. 이미 동네에서는 흉가라고 소문이 자자하고 저 집은 안 팔릴 거라고 하셨어요. 워낙 무서운 이야기에 관심이 많던 저는 왜 남자만 죽이냐고 물어봤지만 이모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웬 고급차를 탄 남자와 중년 부인 2명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그 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본 이모는 분명히 외지 사람일 거라고, 안 사면 다행인데 사면 또 송장 치우겠다고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정말 궁금한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저도 더는 못 물어봤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었고 제가 자다가 깨보니 이모들과 외할머니께서 나누시는 말이 들리는 거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까 본 그 집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전에 그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오랫동안 장가를 못 갔던 나이 많은 남자가 돈을 주고 베트남 여자를 사와서 데리고 살았대요. 근데 이 남자가 옛날 남자다 보니 맨날 도박에 기집질에 여자를 때리고 일도 안 하고 술에 쩔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베트남 여자는 임신을 했지만 이 남자는 임신한 베트남 여자를 보살피기는커녕 더욱더 때리고 구박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마당에서 정말 개패듯이 여자를 패고 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대요. 근데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던 게 한 번은 동네 어르신이 말린다고 몇 마디 하시자 헛간에서 낫을 들고 와서 남의 집 일에 참견하면 쥐도 써도 모르게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 누구도 더 이상 참견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치만 여자가 임신한 뒤에도 지독한 폭행이 이어지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했고 신고를 한 날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여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해요. 물론 뱃속에 아이까지요. 그 이후로 남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복수할 거라고 이를 갈았고 마을 사람들도 그 남자가 무서워 피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 역시 사라졌고 그 집터를 산 어떤 사람이 집을 부수고 지금의 집을 지었다고 해요. 그치만 그 집이 완공되고 입주를 끝낸 그 다음날 그 집 주인은 죽어서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제가 들으면 상당히 자극적인 이야기인지라 어른들이 말씀을 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께서는 분명히 그 베트남 여자는 죽었을 거라고, 그래서 그 귀신이 복수하는 거라고 무섭다고 몸서리를 치셨습니다. 저 역시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돋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여자가 정말 불쌍하다고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외갓집에 안 간 지 몇 년이 돼서 그 집이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가끔 물어봐도 엄마는 그 길로 안 간다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말더라고요. 시크하시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동생의 이상한 경험. 겨울밤 할머니 댁에 모여서 잠을 자던 도중 동생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생난리를 쳤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동생의 비명에 놀란 우리가 뭐하는 거냐고 윽박을 지르고 혼을 내자 동생은 눈물 콧물침까지 흘리며
이불을 발로 걷어차고 난리도 그런 난리를 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옆방에서 주무시던 할머니께서 찬물을 떠서 가져다 주시고 몇십 분을 안아서 다독이신 끝에 동생이 간신히 진정이 됐는데요. 동생의 눈은 여전히 불안에 떨었고 주위를 둘러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는 동생에게 할머니와 같이 자자고 하셨지만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중풍의 치매까지 걸리신 상태로 할머니와 같이 주무시고 계셨던 터라 동생이 그건 싫었는지 저희와 같이 자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지길 기다렸다가 왜 그랬냐고 묻자 동생은 서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다가 추워서 입을 좀 땡기려고 봤더니 방문이 정말 살짝 열려 있었어. 그래서 방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는데 방문의 틈 사이로 하얀색 머리카락이 확 지나가더라. 순간 내가 잘못 본 것 같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차마 방문을 내가 닫지 못하고 베개를 던져서 방문을 닫았거든. 실제로 동생 말처럼 방문 앞에는 베개가 떨어져 있었어요. 동생이 난리를 칠 때 날아간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애써 다른 생각을 하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또 누가 이불을 끌어가서 엎는 거야. 그래서 성질나서 일어났거든. 근데 보니까 우리는 6명이잖아. 내가 맨 끝에서 잤으니까 말이지. 내 옆으로 5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놀래서 다시 자세히 보니까 어떤 하얀색 머리 긴 할머니인지 할아버지가 바짝 웅크리고 누워있다가 내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려니까 히히하고 웃으면서 쉿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입술에 대는데 손톱이 1m는 넘어 보였어. 그래서 놀래서 소리 지른 거야. 동생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동생의 말에 우리는 모두 얼음이 되었고 동생이 봤다던 귀신의 바로 옆자리에서 자던 또 다른 동생은 왜 나한테 그러냐며 벌떡 일어나 앉았고 서로 자리를 바꾸자고 맨 끝자리를 거부하며 투닥거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친오빠의 중재로 인해 가로로 자던 우리는 세로로 낑겨서 자기로 합의를 받고 할머니께 혼나면서도 끝까지 불을 킨 채 잠을 잤던 기억이 나네요. 이때는 애들끼리 막내 삼촌을 따라 할머니 댁에 여행을 간 거라 어른이 안 계셨어요. 세 번째 이야기, 사진관의 아르바이트. 나는 얼마 전까지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내가 일하는 사진관에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포토 프린터가 있었다. 가게를 찾는 대부분의 손님은 바로 이 포토 프린터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사용했었던 것인지는 특별히 체크하지 않는다. 점원이 포토 프린터를 체크하는 때는 인화가 잘못되었을 때, 용지를 보급할 때, 그리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할 때뿐이다. 가끔씩 메모리 카드나 사진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분실물은 1년 정도 사무실에 보관하다. 주인이 오지 않거나 문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버리고 난다. 2주 정도 전 가게 문을 닫으며 포토 프린터 주변을 살펴보니 사진이 10장 정도 수북히 쌓여 있었다. 주워보니 손목을 그은 사진이다. 머리가 긴 것으로 보아서 아마 여자의 팔인 것 같다. 칼로 그은 것은 손목뿐만이 아니었다. 팔과 어깨에도 몇 곳이나 커터칼로 그은 것 같은 상처가 나 있다. 사진은 상처 자국과 피투성이가 된 사진 투성이었다. 얼굴은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장난인가 싶기도 했지만 그 상처 자국은 가짜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기분이 나빠진 나는 점장에게 사진을 가져가 이야기했지만 장난일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미루기로 했다. 결국 사진은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게 됐다. 보관이라고는 해도 봉인해버리듯이 신문지에 싸서 창고에 처박아 둔 거지만 말이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꿈이랄까. 자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눈앞이 새빨개져 깜짝 놀라 일어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무엇인가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서웠다. 몸 전체가 나른해지며 숨이 차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린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잠에 들 수도 없어 부들부들 떨면서 아침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잠을 잘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든 나머지 나는 수면제라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점장에게 상의를 해서 아르바이트를 잠시 쉬기로 하고 의사를 찾아가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받아왔다. 그러자 이상하게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마침 날씨도 좋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24시간 내내 방에 깔아뒀던 이불을 햇빛에 말리기로 했다. 베개와 이불을 베란다에 가져다 널고 마지막으로 바닥에 깔린 묘를 들어 올렸다. 그런데 지난번 사무실에 가져다 놓았던 손목을 그은 사진이 깔려 있는 것이다. 커터로 손목을 긋고 있는 도중의 사진이었다. 사진에는 선명하게 핏방울까지 찍혀 있었다. 물론 나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가져온 적이 없었다. 게다가 그런 사진을 일부러 깔아두는 짓 따위는 결코 할 리가 없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반사적으로 사진을 찍고 불에 태워버렸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진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올 것 같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가게에 달려가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사진도 모두 태워버렸다. 점장은 나를 걱정해줬지만 갑작스럽게 사진을 태운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마 점장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진작에 태워버리지 그랬어 라고만 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다음 날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 지금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고 이사도 할 생각이다. 요즘에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약 덕분인지 사진을 태운 덕인지는 모르겠다. 그 사진에 관한 일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종종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 사진에 관한 것은 알고 싶지 않다. 장난이었던 것인지 왜 그런 사진을 찍었던 것인지 따위는 결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을 것이다. 나로서는 그저 이 끔찍한 사건을 빨리 잊고 싶을 뿐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